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사회의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요즘에 문제 풀고 참여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마운데요. 역시 3회와 마찬가지로 11번 문법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11번. 저기 화면을 보세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기억이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빈칸이 기억이죠. 자, 국 따라타, 짤 따라타. 네, 여기 보세요. 원형을 밝혀 적느냐 적지 않느냐의 차이죠. 자, 위에 국 따라타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 아래에 짤 따라타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죠. 자, 어떤 기준이냐 이렇습니다. 근데 힌트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힌트입니다. 겹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요소가 이렇게 플러스 되면, 자, 이제 밑에 예문을 보여주네요. 원형을 밝혀 적는 단어가 보입니다. 굵직하다 그럴 때 국을 이렇게 살려 적죠. 네, 널쩍하다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네, 요렇게 글씨 쓸 때는, 원형을 밝히는 것은 글씨 쓸 때를 말합니다. 발음이 할 때 아니고요. 네, 발음은 넙죽하다라고 발음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넙죽하다 이렇게 쓰죠. 반대로 이쪽으로 보면은요, 네, 발음은 짤막하다라고 발음이 되는데 요 짤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죠. 널찍하다를 할 때 널이 그대로 쓰이고, 넙이 아니죠. 이게 아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딱 보입니다. 네, 요게 겹받침일 때 받침 두 개가 다 발음이 안 되죠. 네,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근데 어디에 떨어진가를 보세요. 굵직하다에 기억이 살아남고 리을이 떨어져 나갔죠. 네, 앞에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넓적하다에 리을이 떨어져 나갔어요. 넙죽하다에 또 리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것이 떨어져 나가면 원형을 밝혀 적었구나. 여기는 반대로 짤다의 리을 비읍인데 앞에 리을이 살아남고 비읍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뒤에 것이 떨어져 나갔어? 앞에 것이 살아남았어? 그럼 밝혀 적지 않았죠. 결국 답이 2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보기 안에서 그 해결의 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잘 살피면 답이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2번을 보겠습니다. 전부 대명사인데요. 네, 대명사의 종류가 네, 미지칭이냐 부정칭이냐 아니면 죄기칭이냐 죄기대명사죠. 네, 엄마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에도 배낭여행을 가겠대요.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이 어디는요 네, 미지칭입니다. 딱 정해진 곳이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죠? 사실 어디에요? 간데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죠. 의문문에서 많이 씁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미죠. 네. 그럼 1번 틀렸죠? 부정칭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경주 쪽으로 가려나 봐요. 간 김에 할아버지 산소에 들른다고. 경주에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군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견하네요. 당신께서, 이때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2인칭입니까? 너가 2인칭입니다. 이때 당신은 3인칭이죠. 너 빼면 모두 3인칭이에요? 네, 이거 틀렸네요. 엄마가 방학마다 여행을 다니니 좀 걱정스러워요. 소코는 이제 졸업반인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이때 자기는 앞에서 말한 소코를 다시 가리키죠. 이렇게 앞에서 말한 대상을 다시 가리키면 죄기 되돌아갔다 그래요. 죄기대명사라고 그래요. 밑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성인인데 지들끼리 그 말이죠.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역시 죄기대명사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3번만 맞죠? 1인칭이라고 하면 틀렸죠. 죄기칭이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어디든, 이 말은 딱 정해지지 않고, 어디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하지 않았다.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미지칭과 부정칭. 자, 모르는 것을 가리킬 때는 미지칭, 딱 정해지지 않은 어디를 가리킬 때는 부정칭. 차이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사전풀이 내용인데요. 자주 나오던 부분이죠. 네. 붙다. 이럴 때 예문을 잘 보세요. 붙다. 예문. 네. 부어, 부은이 할 때 시옷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 어떤 것이 부풀어 오르다. 살갗이 붙다. 벌레 물려서 살갗이 붙다. 그 다음에 붙다. 이를 아니고 붙다. 이는요. 네. 뭐뭐에게 뭐뭐를 붙다. 그죠? 액체의 가루나 액체나 가루를 다른 곳에 부어서 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갯돈 아시죠? 갯돈. 옛날에 개 모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개원들이 전부 한 사람에게 몰빵을 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목돈을 많이 수 있죠. 갯돈을 붓다. 돈을 계속 돈을 내서 어디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 붓다는요. 부피가 커지다 그러죠. 네. 빵이 물에 불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돈이 붙는다. 분량이나 수요가 붙는다. 이럴 때 보태진다는 뜻입니다. 불다 이 말은 어느 방향으로 입에다 바람을 넣어서 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불다 이는요. 불다 이는 뭐뭐에 바람이 불다 그랬으니까 유행이나 풍조가 번진다. 세 번째, 뭐뭇을 입에 오므리고 날숨을 입김을 내어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바람을 입으로 바람 부는 거군요. 1번은 바람이 불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뜻이군요. 자, 그런데 1번에 붙다 1, 붙다 2는 어간에 니은이 결합한 세 단어는 동음이 관계다. 그렇습니다. 모두 발음은 붙다 똑같은데 뜻은 각각 다르죠. 붙다 1은 부풀어 오르다. 붙다 2는 어디에 뭘 부어놓다. 붙다 3은 여기 이 붙다는 부피가 커지다. 뜻이 각각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붙다 2는 냄비에 물을 붓다. 붙다 2의 2는 은행에 적금을 붓다. 네, 괜찮죠. 예문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붙다 2의 1은 요게 좀 어렵나요? 붙다 2의 1입니다. 요것에 여기니까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거 눈에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럼 뭐뭐에다가 뭐뭐를 부어 넣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길수는 잔에 커피를 붓다 그러면 얘가 소수로니까 소수로 빼고 하나 둘 세 자릿수 맞죠. 그 다음에 이 불다 3이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럴 때는 길수는 촛불을 불었다 그러면요 됩니다. 입김으로 바람을 부는 거니까 그러면 소수로 빼고 한 자리 두 자릿수 맞네요.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수가 물에다 오래 있어서 불었다. 라면이 불었다. 그래 부피가 커지는 거 맞죠? 5번이 왜 틀렸습니까? 게을물이 분이 그러면 안 되죠. 네. 불어났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죠? 네. 불운이 이래야 돼. 요거죠. 불운이 이거죠. 그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넘어갑니다. 네, 지난번에 나왔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또 나왔네요. 네. 자, 단어를 형성할 때는 합성인데, 형광펜 칠하면서 빠르게 보죠. 우리말의 문장 통사 구성 방식에 맞으면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자, 영혼의 관형사형에서 예를 보고 있네요. 영혼의 관형사형에서.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요. 그 다음에 뒤가 명사가 와요. 네. 이런 경우. 젊은 점이 어간이죠. 여기다 관형사 어미 이게 붙었죠. 이게 붙고, 이게 명사가 오고. 그러면 요 말이 이렇게 꾸미게 되죠. 네.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요것들은 통사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 보세요. 접는 칼 이 녀석. 접는 칼 이렇게 쓰면요. 통사적이에요. 근데 눈을 빼버렸어요. 접칼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칼이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영혼의 어간이 접인데 어미를 빼버리고 바로 명사랑 붙여버려요. 안 어울리는 짝짝꿍입니다. 이게. 보슬비도 원래는 이거예요. 보슬보슬이 부사어잖아요. 내리는 비 이렇게 돼야지 원래 구조인데 이거 다 빼버린 거죠. 지금 선생님 빨간 걸로 해놓은 거 여기를 싹 빼버려 다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빼버리면요. 네, 자연스럽지 않죠. 비통사적입니다. 요런 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꼴이 됐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영혼의 연결형, 어간에다가 연결 어미를 넣으면 통사적이다 그랬어요. 고 통사적이죠. 네. 연결 어미 고가 들어있죠. 먹어 치우다 오. 근데 요거는 비통사적입니다. 요거 푸르다. 이게 통사적이 되려면 사실은 여기다 놓고 푸르다 이렇게 호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빼버렸죠. 이걸 쏙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리고 바로 여기다 붙여버리면 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요거는 비통사적이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중세국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네요. 중세국어에 오늘날의 뛰놀다처럼 중세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이렇게 뛰놀다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비통사적이죠. 여기에 연결어미가 빠졌죠. 듀쿠타 이런 게 있어요. 듀타와 쿠타를 바로 연결해 버린 겁니다. 이 고를 빼버렸죠. 비통사적이죠. 딕 찍다 먹다 찍어 먹다 이건데 딕 먹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 연결음이 없죠. 네, 비통사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밑에 재미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비통사적이었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통사적 합성으로 쓰이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가가 몇 번이죠? 네, 15번 먼저 볼게요. 자, 이겁니다. 중세에서 비통사적이었는데 현대 와서 통사적으로 바뀐 게 그죠? 적절한 거예요. 적절한 거. 그죠? 살찐이 이 말은 살은 명사죠. 찌다에다가 바로 그죠? 네, 살다, 찌다 바로 붙여버렸습니다. 아, 살이 명사가 아니고 살다입니다. 찌다. 그죠? 네, 비통사적이죠. 살찐이 말은 살이 또 찌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비통사적이에요. 연결어미가 다 빠졌습니다. 비통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고요. 중세 때 비통사적이 현대의 통사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니까 여기 연결음이 있죠. 그럼 통사적이죠. 이따 틀렸죠, 이거. 연결해죠. 통사적이요. 통하면 안 되죠. 비통 이래야 되죠. 비통은 요것뿐인데요. 네, 이거 답이 쉽게 보이는데, 그죠? 빌 얻어먹다 이러면 통사적이죠. 요즘에는 현대에는 통사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빌 먹다 이랬나 봐요. 연결음이 어를 빼버렸죠. 이게 답이죠. 자, 오라나리다. 오라 여기에 있네요. 오르다에다가 여기에 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대신에 아리아가 있는 거예요. 연결어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내리다 이때는 연결어미가 없죠. 오르가 어간이거든요. 어간 더하기 내리 바로 어간이죠. 연결어미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답인 겁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자, 14번을 보죠.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입니다. 절절하지 않은 거네요. 새 신발과 같이 관형사와 명사가 구성되는 어느새, 어느가 관형사죠? 새, 이건 자연스럽죠. 통사적이죠. 괜찮죠? 자, 꽃 피다. 꽃은 명사죠. 명사에다 용원. 네, 우리말에는 명사에다 용원, 동사, 형사 붙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정들다, 힘들다 이런 거 괜찮죠. 통사적입니다. 명사와 명사가 붙으면 자연스럽죠. 명사의 서술화 붙으면 자연스럽죠. 앞에 관형사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것은 통사적 합성어다. 멀리는 부사죠. 멀리 뒤에 가다를 꾸미니까 부사와 용언 이건 적절한 거예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통사적입니다. 덜하다. 덜이 부사죠. 그 다음에 빠른 이건 관형어죠. 관형어입니다. 빠르다가 형용사인데 관형사 옆에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꾸미죠.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다음 이와 같이 뜬 소문 자연스럽죠? 통사적입니다. 그럼 5번이 틀려 먹었는데 갈아먹다는 연결어미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용언의 연결음과 용언의 구성. 네. 여기 연결어미가 붙어가지고 아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만났는데 연결어미 이거는 통사적입니다. 근데 보살피다가 문제예요. 보살피다는 보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다를 빼버리고 어미 고라든지 아어 이런 거 고라든가 이런 거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비통사적, 이게 통사적 아니죠. 비통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요 미술 지문인데 어렵지 않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어떻게 달랐나? 신고전주의는 왜 신고전주의라 했겠어요? 고전주의적인 특징을 그대로 살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중시하고 이성에 호소하고 가급적이면 선과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고, 하지만 낭만주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하는 시대상을 그대로 담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색채나 명암 대비 같은 거 오히려 강조하고, 그래서 두 그림의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니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 핵심 정리를 좀 해보죠. 물가 얘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그죠? 물가는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경기 변동 또는 통화량, 돈이 많이 풀리느냐 적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그죠?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100원 가지고 라면 하나 사던 게 200원 가지고 라면 하나 사야 되니까 돈 200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네.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죠. 그죠? 물가가 계속 내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죠? 100원 가지고 라면을 하나 샀는데, 그죠? 100원 가지고 라면 하나 사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상승하는 거야. 어쨌든, 지나친 인플레이션도, 지나친 디플레이션도 경제 주체에게는 비용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물가가 변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돈의 자산의 가치가 변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이죠? 10년 후에 100만원. 그죠? 근데 물가가 10배나 뛰었어. 그럼 지금 10만원은 똑같아요. 네. 지금 10만원이니까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10년 후에는 그 10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똑같으니까 1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10만원 주면 탭이나 무슨 핸드폰 하나 살 수 있다. 근데 10년 후에 100만원 줘야 한 대 살 수 있다.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떤 받는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죠. 100만 원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손해입니다. 지금 100만 원, 그때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그때도 100만 원 가치를 지니려면 1000만 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익을 보게 되죠. 당연히 반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예상이 되면 오를 만큼의 반영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정해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이자 좀 높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율을 감안해서 미리 이자율을, 그죠? 실질 이자율이나 명목 이자율을 갖다가 거기에 예상되는 오를 것 같은 인플레이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거야. 그죠? 높여 주는 거야, 처음부터. 나중에 손해를 덜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거를 피셔 효과라 그러고 그때 그 방정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될 게 명목 이자율이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란 말이죠. 실질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이고요. 거기다가 뭡니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걸 갖다 예상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태서 명목 이자율을 높여주면 미래 손해를 덜 보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을 피쇼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맨델 토빈 효과는 뭡니까? 자, 이게 보면 이 뭡니까? 이 명목 이자율, 여기 명목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이자율인데, 그죠? 이게 이 명목 이자율로 변동폭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너무 커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1대1 효과가 안 만들어진다. 여기 말하는 1대1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손해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확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순히 명목 이자율만 높인다거나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실질 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피셔 효과를 가지고 1대1 관계가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폐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갖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물가 상승. 예. 화폐를 갖고 있으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구매력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할 때는 돈을 갖고 있지 말고 금을 사가지고 금을 갖고 있어야 돼. 거꾸로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만큼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왜? 정부는 돈을 풀어가지고 뭔가를 했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뭘 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뭘 정부가 대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는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시장에 풀었어요. 그럼 정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물가가 올라갈 때는, 인플레이션 될 때는. 그만큼 민간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부를 가져가고 민간은 손해를 보니까 부가 정부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문제에 디귿에 나왔는데, 정부가 민간에게 마치 세금처럼 돈을 더 떠맡기는 꼴이 됐다. 요걸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민간 국민들에게 조세를 매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나오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나옵니다. 자, 물가 변화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경우라 해도, 아까 피셔 효과에서 이게 예상되면 명목 이자를 높여가지고 미래에 손해 덜 보게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명목 이자율의 변화폭이 너무 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변화폭도 너무 다를 경우, 이번에는 가운데 실질 이자율이 오히려 그 가치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이때는 디플레이션은 계속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물가가 안 올라. 전혀. 오히려 물가가 떨어져. 그런데도 명목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을 안 낮춰주면은 오히려 그러면 이자가 엄청 세진 거예요. 그럼 이자가 세지면 기업들이 돈 빌리려고 합니까? 생산 안 하죠? 네. 보이죠? 네. 이처럼 맨델 토빈 효과는 피셔 효과를 반박하는 거예요. 피셔 효과는 물가가 올라간 만큼 명목 이자율을 조정해가지고 1대1 관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맨델 토빈 효과는 무슨 소리냐. 그게 예상되더라도 그게 쉽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예상이 안 되는, 예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어떠냐? 손해본 놈, 이익을 본 놈, 경제 주체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예상하지 못하게 물가가 팍팍 오르면, 그죠?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죠?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득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나한테 빌린 100원을 가지고 100원어치 금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물가가 팍 올랐는데, 그죠? 100원을 나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100원을 빌려주지 않고 그 전에 금을 사뒀더라면 지금 금값 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돈 빌린 놈이 이익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디플레이션이 되면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되면 채무자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채권자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1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100원이 200원 가치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 100원을 돌려줘야 돼. 그럼 100원 빌려주고 200원 준 꼴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죠? 요거 이해 안 되면 예를 좀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때는 민간이 보유한 명목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 디플레이션에는 빌린 사람이 손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액수를 갚는데 그 액수가 커지니까 가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부담이야.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쓸 돈이 없어. 소비.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 그죠?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손해야. 빌려 쓴 사람이 손해니까 기업들이 더 돈을 빌리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해. 그러니까 생산 고용이 감소가 돼.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는 거야. 생산 고용이 안 되니까 안 팔려.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 자꾸 실직이 늘어나.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은 더욱 없어. 악순환의 고리가 만드는 그걸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순환? 디플레이션 악순환. 완전히 블랙홀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게 물가 변화가 심하게 되면 시장이 하는 가장 좋은 기능이 뭐야? 자원의 효율적 분배 기능 아니야. 시장이 이게 만능박사야. 시장이 모든 걸 필요한 사람, 필요할 사람 다 적절하게 이게 나눠주는 것이 시장 자원 분배 기능인데, 그죠? 경제가 뭐 별거 있나요?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골고루 분배받아서 잘 사는 게 경제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이세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그죠? 가격이 뛰게 되죠. 근데 이 가격이, 이게 진짜, 이 초과 수요가 진짜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 건지, 아니, 물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착각을 일으켜. 야, 이거 시장에 진짜 내 물건이 좀 사람들이 내 물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살려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면 얘는 망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잘했나 못했나 그렇긴 한데, 그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 가장 좋은 설명이 뭐냐?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특정 현상이 나오면 물가를 말하겠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했을 때 피셔 효과, 그 다음에 피셔 효과만 다 되는 게 아니다. 맨델 토빈 효과. 그러니까 3번인 거예요. 말이 다 비슷비슷한데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야겠어요. 이번에는 2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셔 효과 설명이 났죠? 그림을 간단히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볼까요? 피셔 효과란, 자, 명목 이자율은 실제 시중에서 하는 이자율에다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 더한 게 명목 이자율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는 손해보고 이익 본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의 100원이 10년 후에 100원이 아니라 10년 후에 10원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쩝니까? 여기다가 이 명목 이자율을 미리 좀 높여주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올라갈 만큼 얘가 올라가는 만큼 얘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1대1이 되게 만들어주는 가급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해를 하면은 문제 2번이 왜 틀렸는지 금방 보여요. 자, 명목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되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예상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오히려 이건 당연히 실질 이자율은 이거는 자,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락이 돼야 되죠. 하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가 아니고 하락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요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토를 달아놨죠. 네, 이거 읽어보면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자기가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기억은 피쇼 효과고 니은 맨델 토빈 효과라고 그랬죠. 자, 밑에 이제 파란 거 한번 보겠어요. 피쇼 효과는 명목 이자율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명목 이자를 높여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1대1로 맞춰서 미래에 좀 가치가 좀 덜 이렇게 손실되게끔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이때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맨델 토빈 효과는 이거에 대한 반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명목 이자율 A의 변동폭이 너무 크거나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 변동이 너무 크면 그죠? 오히려 이 변하지 않는 실질 이자율이 이것이 가치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1대1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맨델 토빈 효과라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억 나타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니은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요. 네. 기억, 니은 모두에서 나타나요. 네. 자, 맨델 토빈 효과나 피쇼 효과는 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어떤 경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폭이 다를 뿐이죠. 2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여부에 따라 기억과 니은의 현상이 상호 배타적이다. 꼭 그렇다고 상호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다고 이 위에 기억과 이 니은이 상호 배타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거죠. 3번 기억은 명목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실제 이자율의 변화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변동폭이 너무 커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물가 변화를 처리합니까? 반대죠. 물가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말을 거꾸로 하고 있죠. 틀렸네요. 4번 물가가 변화하는 경우 네, 기억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변화하지만 니은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기억이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변하지 않지만 니은이 발생하면 변화한다? 당연히 둘 다 구매력은 변하죠. 그죠? 근데 틀렸네요. 5번 기억이 발생하면 물가의 변화가 명목 이자율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네, 요걸 높여주거나 낮아준다 그랬죠? 명목 이자율 A를. 니은이 발생한 물가 변화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네, 실질 이자율은 당연히 변하지만 명목 이자율은 처음부터 변동폭이 컸죠.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3번, 3점짜리 문제네요. 네. 디귿이 뭐냐면, 아까 정부가 민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민간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떠먹기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간단합니다. 네. 어떤 상품이 10만 원이고, 지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30개 살 수 있죠. 구매력이 3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5만 원 올랐네요. 그죠? 50% 상승했죠? 그러면 어때요? 300만 원 가지고 20개밖에 못 사죠? 그럼 10개가 떨어졌죠. 이 구매력을 감소한 만큼 정부는 이득을 받고 민간은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민간이 더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국민들에게 10개를 감소력을 잃을 만큼 네가 더 부담해라, 네가 세금을 더 내라는 꼴과 같다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예요. 정부가 이득을 본 것, 이것은 반대로 민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겁니다. 네. 여기서 인플레이션율만큼, 즉 50%만큼 실질 구매력 10개가 줄어든 만큼 거기에다가 민간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스윙바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그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케이. 자, 태양도 중력을 갖고 있고 지구도 중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그죠? 우주선이 태양의 중력도 벗어나고 지구의 중력도 벗어나려면,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면 초속 42km 정도 솟구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구도 중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합하면 최소한 초속 16.7km는 좀 우주로 솟아야, 그죠? 드디어 태양이나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느리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속도를 강력히 높여줘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속도를 강력히 높이면 로켓 엔진을 엄청 장착해야 되는데 이건 무게가 늘어나죠. 그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바이, 슬링샷, 중력도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주에 있는 자체의 힘을, 공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튕겨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걸 스윙바이 항법이다. 자, 왼쪽으로 가서 자, 그럼 어떻게 스윙바이 항법을 하느냐? 바로 행성도 태양계 행성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돌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죠. 그걸 이용해서 행성에 가까이 붙었다가 같이 돌다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팽이를 딱 돌린 다음에 팽이 위에다가 동전 하나 탁 떨어뜨려 보세요. 동전이 팽이가 도는 방향으로 팡 튕겨서 나갑니다. 바로 그 원리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우주선이 행성으로 접근하면 그 우주선의 속도가 행성에서 보느냐 태양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상대 속도인데요. 속도의 개념인데,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행성 위치에서 보는 우주의 속도는요, 행성으로 우주선이 다가설 때나 멀어질 때나, 그죠? 행성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면 속도는 같다 그랬어요.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역학의 에너지는, 힘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합하면 것이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같으니까, 그죠? 네. 반대로 이번에는요, 태양의 위치에서 우주선을 보면, 요거 좀 중요한데, 요걸 좀 기억해둬야 되는데, 행성에서 보는 우주선의 속도에다가, 이건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선의 공전 속도를 더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우주선이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과 유사하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한다. 이것도 뒤에 이제 29번인가요? 문제 풀 때 이제 필요한 건데, 결국 태양의 중력은요, 우주선을 잡아당기기도 하죠.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행성도 우주선을 도우기 때문에 그 행성에 도는 힘, 원심력을 이용해서 나가면 오히려 탈출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참 과학자들 똑똑합니다. 이렇게 25번은요, 뭐 어렵진 않았는데 5번이 왜 틀렸냐면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우주선이 수성의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비행선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 중력 탈출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면요, 태양 중력을 탈출해 버리면, 그죠? 수성은 태양과 가깝죠?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버리게 돼요, 언젠가는요. 그러면 안 되죠. 수성은 태양계 안에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부러 억지로 지금 답을 만드는 느낌인데요.
네, 26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밑줄 친 부분, 여기 이제 선생님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되어 놨는데 요거 속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속도를 스윙바이 전후 행성의 속도가 요게 대문자예요. 요게. 그리고 우주선의 속도는요. 우주선의 속도는 요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앞에 건 전, 뒤에 거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 식을 보면 행성 스윙바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죠? 행성의 속도 빼기 스윙바이가 일어난 후에 행성의 속도는 그죠? 여기서 이 소문자 M은 우주선의 질량이고요. 대문자 M은 행성의 질량이에요. 근데 행성의 질량은 우주선의 질량보다 엄청 크죠. 분모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1번은 어디가 틀렸나? 이게 VF가 아까 뭐였어요? 이게 행성 스윙바이 후의 행성의 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VF는요 우주선의 속도잖아요. 이거요. VF가 미안 우주선의 속도죠. 소문자 V네요. 이것은 행성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VF보다 VI보다 더 커지잖아요. 같으면 안 되죠. 그럼 못 벗어나죠. 그 다음에 2번 행성과 우주선의 질량의 차이는 우주선의 속도 변화 관계없다고요? 이 질량이 여기 m인데요. 식이 안 맞죠? 네, 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식만 보면요. 3번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행성이 공전하는 속도의 크기가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 식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네. 지금 이 식만으로 밑줄 친 요 분명히 말했어요. 위에 밑줄 친 부분에 관련해서 추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만 가지고는 네, 알 수가 없다. 거리가 멀어지면서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우주선의 속도는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우주선이 태양의 잡아당기는 힘을 벗어나서 멀리까지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추진체를 많이 달지 않고 가벼운 그런 무게로도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5번 어디가 터졌습니까?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하면서 점차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네, 이 말은 맞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만 스윙 바이를 할 때 일어나는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이 식이 스윙 바이 할 때 일어나는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식과는 이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내다 보니까 문제 낸 사람도 확실히 알고 문제를 냈는지 약간 좀 그 다음에 영화 인터스텔라 봤어요? 그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서재에서 막 책에 뭘 해가지고 공식을 찾게 만들죠. 그 장면이 인상적인데 가능 스윙바이 항법이에요. 가능 스윙바이 항법인데 여기서 나는 요 밑에 보면 펠로스 과정입니다. 펠로스 과정이 뭡니까 이게? 자, 남자 주인공 쿠퍼, 여자 주인공 브랜드가 우주선을 같이 타고도 분리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야. 에르고스피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도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때 딱 분리되는 거야. 두 개로. 그럼 하나는 속도가 감소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반대로 다른 하나는 튕겨져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여자를 그래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회전력이 감소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다른 한 조각은 이때는 여자가 타고 있죠. 브랜드가 타고 있죠. 근데 블랙홀을 벗어나 이래서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전력을 얻는 이 투가 안으로 회전력이 줄어드는 이 원보다 클 때 튕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네. 가는 스윙바이 항법이죠. 행성의 공전궤도가 나는 블랙홀의 공전궤도
아니죠. 블랙홀 안에 에르고스피어가 지닌 회전력 때문이죠.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림 보세요. 블랙홀은 여기가 블랙홀입니다. 까만 데가 안으로 들어가다가 두 개로 딱 쪼개지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간 놈은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야 남자는, 여자는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 부분 태양계에서 탈출하려고 스윙바이하는 우주선에 설명을 했는데, 자, 빈칸 A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 뭐냐 물어봤어요. 자, 스윙바이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하는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인력이 있으니까 거리 조절해야죠.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자, 너무 가까우면 행성 수목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행성이 도니까 계속 따라 붙게 되죠. 더 이상 들어가지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 영원히 돌게 된다가 답인데, 일단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떨까요? 행성이 가까이 붙어서 그 도는 탄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도는 탄력의 힘이, 즉 우주선이 행성의 궤도를 벗어나는 속도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증가가 작아지게 되는, 당연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속도를 증가시키는까지 들어가야 돼요. 작아진다가 뒤에 있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작아진다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가 작아진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2번이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네. 볼게요. 아까 태양에서 볼 때, 행성에서 볼 때, 태양의 위치에서 볼 때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금성인데요. 그 다음에 왼쪽 그래프가 바로 이쪽 부분을 말합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자, 태양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요. 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금성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죠. 네,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금성은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는데요. 네, 한테 구심력을 이용하는데 이걸 이렇게 벗어나죠. 네, 이건 반대죠, 서로. 자, 그 다음에 요 U와 태양에서, 아직 금성에서 관찰한 우주선일 때는 U를 썼고요. 태양에서 관찰한 우주선의 속도는 V를 썼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I는 이전이고 F는 이후고요. 네. 다음에 대문자 V는 금성의 공정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가 길면 크기가 큰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1번, 가에서 우주선에 진입하는 VI보다 VF 탈출 속도가 큰 것은 금성의 공정 때문이죠.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의 경로가 아니라 나의 경로로 우주선이 항해해야 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가보다는 나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 각을 봐야 돼요. 요 각을요. 여기 A하고 B가 보이죠? 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놨는데, 여기 VI보다 VF가 더 짧아야 속도 변화가 크다고 말해요. 네. VI가 이거죠. 이거보다, 그죠? 이거보다, 그죠? VF가 더 짧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거의 좀 비슷하죠. 요 차이가 요건데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네, 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괜찮고요. 3번,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우주선이 금성에서 멀어지는 방향과 금성이 공전하는 방향이 유사한 것은 가 맞죠? 같은 방향이죠? 또 괜찮고요. 가와 나에서
UI와 UF는 금성에서 관찰하는 우주선 속도죠. 예. 자, 행성에서 보는 속도랑 같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에서 보는 속도는 그죠? 행성에서 보는 속도 더하기 행성의 공정 속도를 더한다 그랬죠? 근데 V는 이제 태양에서 보는 속도니까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 놨네요. 네. 태양에서 본 우주선의 속도는 행성에서 본 속도 이 같은 속도에다 더하기 행성의 공정 속도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VI와 VF의 크기를 같게 하려면 그죠? 그러면 VI와 VF를 같게 하려면 그럴 때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밑에 보세요. 금성의 공정 궤도와 관계없이 관계 없나요? 관계 있죠. 금성에 최대한 근접해서 다가야 한다. 오히려 금성에 붙어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 요런 거 적절히 다 고려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풀리는 문제였어요. 특별히 그림을 보지 않아도요. 오케이. 자, 어려운 건 이제 적고요.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호철의 어느 이발소에서 그랬는데 일부러 제목 속에 연도를 넣어줬죠. 1965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1961년에 1960년에 그 민주혁명이 4.19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 4.19의 민주혁명을 군합발로 짓밟아버린 게 5.16의 군인들의 쿠데타죠. 자, 요때입니다. 요때 박정희 정권 때. 어느 이발소는 작은 공간인데 하나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폭력적인 그런 놈들의 두 놈들의 횡패.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작품은 선생님 늘 말하죠. 보기가 있나를 살피라 그랬어. 당연히 보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이게 설명해 놨잖아요. 보기. 그죠? 보기를 알고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보기를 알고. 그러면 보세요. 1965년이에요. 한국 사회의 질곡, 아주 나쁜, 아주 진흙탕이 같은, 진흙구덩이 같은 나쁜 상태를 그죠? 비웃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폭력을 앞세워요. 공포 분위기, 군인들이 그랬죠. 이러한 사회 정치적 모순을 비꼰다. 특히 5.16 권력, 그죠? 거기에 굴복하는 대부분의 소시민들 찍소리 못하죠. 오히려 비유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하는 그런 고발하는. 자, 그러면 3번이 왜 틀린지 아시죠? 그래서 박 씨는요 병역 기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험악하게 구니까 혹시 저기 할까봐 일부러 반말을 하면서 저항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득을 보려고. 네. 자기가 꼴리니까 분위기를 누구를 데려가서 거기 맞추려고. 그죠? 알아서 기는 모습이죠. 소시민적인 모습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넘어갑니다. 춘면곡. 자, 춘면이란 말은 춘면이란 말은 봄춘자에다가 잠잘 면자입니다. 봄에 잠을 깨고 그죠? 네, 이 사람 귀족인데요. 네, 술을 몇 살 먹습니다. 네, 백마금편 화려한 차림으로 야유원은 기생집이죠. 네. 근데 거기에 그죠?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배회한다는 방황한다는 얘기야. 그죠? 고면은 밑에 나오죠? 네. 유정이 선노라니 어떤 느낌을 갖고 서 있으니까 여자를 묘사했네요. 여기 보니까 치와주란, 그죠? 일미인,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 한 미인이 그죠? 비치색 기와지붕에 자주색 난간 높은 집에 그죠? 사창을 반쯤 열고 옷 같은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반기는 듯 애교를 부리니 이제 사랑이 시작되죠. 네. 근데 헤어지게 됐네요. 헤어지게 됐습니다. 연분이 좋았는데 깊었는데
그죠? 이랬는데 너 죽고 나 죽고 나 평생 떠나지 말자 살자 했더니 자 누가 조물이 시샘하고 그죠? 맨날 그러죠. 새로 생긴 정이 부족해서 이별했네. 이별. 그 다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죠.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원앙, 봉접, 벌과 나비, 그 다음에 말 막 울어대요. 그죠? 슬픈 노래 긴 한숨. 네. 간장이 썩어 들어갑니다.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러죠? 그래 누워버렸네요. 화용을태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여인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 분위기, 방, 눈 속에 아른거리고, 네. 침상이 어렴풋하다. 네. 꽃들기 이슬은 눈물처럼 보이죠. 이별의 눈물처럼 보이고요. 버들마가 이제 버들나무가 착착 늘어진 것을 이렇게 커튼처럼 이별의 한을 머금은 것 같다. 자, 두견이가 자기 마음을 대변하죠. 네. 새소리, 부력이 돌아갈 수 없구나. 잠을 못 잡니다. 삼경, 사경. 네. 한이 됐네요. 그래서 일장호접 한바탕에 호랑나비처럼 흩어졌다. 네. 꿈에서 이제 만났죠. 네. 차라리 꿈이 생시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호월은 달이죠. 푸를 창입니다. 푸른 달빛이 마음을 비추고 세월이 막 흘렀네요. 계절이 바뀝니다. 꽃이 붉었는데 낙엽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을에도 쓸쓸하게 울어댄 놈이 기록이죠. 자기 마음처럼. 님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근데 빈소리 뿐이죠. 언제나 다시 볼까? 나도 모르겠다. 약수 장애물이죠. 만남을 방해하는 거. 편월 조각달입니다. 자, 3인구가 비슷하죠? 낙월, 편월, 님의 낯에 비추고자. 이 대목이 좀 재밌는데요. 석상에 바위에 오동이 되어 님의 무릎에 베고자. 오동나무 가지고 악기 만들잖아요. 악기. 검은고를 상상해 보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는 여인의 무릎에 놓이고 연주를 하죠. 네. 잘새, 잠자는 새. 제비, 앵두와. 금강은 강이 다 마르겠느냐.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평생 슬픈 내 마음 어디다 가을아리 비교하리 말이죠. 비교하리. 서중유호가 유명한 말이죠. 자, 이도령이가 춘향이 떠올릴 때 그거죠. 책 속에 여자의 이쁜 얼굴이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비분관계, 굳고 강한 마음을 일부러 떨쳐내서 장부의 공업은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거죠. 다시 만나서 100년을 살리라. 사랑 노래죠. 가사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 보겠습니다. 이영기의 숨바꼭질. 화자의 입장에서 당나귀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으면 소멸이죠. 네. 뇌졸중인지 병명을 따져서 뭐하나. 몸뚱이는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약속이다. 주인은 숨을 죽이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또 그것은 무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이 뭐 되는 거예요? 탄생이 변하는 거죠.
나무와 풀들도 이 탄생을, 그죠? 바람과 구름도 손짓을 하죠. 이리 와봐. 새로운 것이 태어났어. 그죠? 근데 이러한 절차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소멸과 탄생의 절차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 써놨는데 무슨 사상? 무슨 사상? 네, 윤회사상. 네. 우리는 이런 거를 자연의 섭리라죠. 네. 자, 이와 같이 당나귀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숨바꼭질한다는 얘기는 사람에서 다 숨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숨어버리듯 사라져 간다. 그래서 무엇이 곧 숨바꼭질이다. 삶이 곧 숨바꼭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 가면서 그렇게 설사 사라지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참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를 볼까요? 몸이 서툴다. 네. 하는 일이 서툴어 못마땅하지요? 자꾸 찍히고 긁히고 상처를 난다. 상처가 중요한데요. 자, 어둠이고 불을 피우는 만큼 날씨가 추워집니다.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불을 떼니까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데 옹이 박힌 나무, 이게 포인트인데요. 옹이는 나무의 상처가 단단하게 나아서 굳어진 그 상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 옹이로 연결되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따라서 화자가 곧 나무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옹이가 불에 탈 때는 이게 잘 안 타면서 한번 타면 무섭게 타오르죠. 무섭게 타오른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 그러면 나도 나무처럼 상처가 많으니까 나도 한번 삶을 무섭게 한번 불태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만 서툴고 싶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모든 것이 타고나면 재가 남죠. 재가. 근데 이 재는요, 네, 흰 재는 부추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부추가 환생하는데 밑거름이 되죠. 결국 정리하면 나와 나무는 같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같죠. 그래서 나무가 뜨겁게 불타는 것처럼 나도 한번 뜨겁게 불타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볍게 노래한 거죠. 자, 다는 수필이죠. 네. 나무를 보면서 정말 세심한 관찰인데요. 그죠? 동심원을 나이테라 그럽니다. 한자로 연륜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살피면 나무 안쪽은 동심원이고요. 바깥쪽은 젊은 나이테죠. 안쪽은 지나간 세대입니다. 세대가 공존한다. 그래서 세대가 축적된단 말 보이죠? 여기에 세대가 축적된단 말은 나무 안쪽에는 늙은 세대가, 바깥쪽에는 젊은 세대가. 그러면 늙은 세대는 쓸모없느냐? 응? 자, 안쪽은 되게 소멸한 상태인데 쓸모없느냐? 그죠? 근데 이 안쪽은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무위, 그리고 아주 고요한 정막의 나라라고 비유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무가 수직으로 설 수 있게 버텨준다. 즉 나무의 뼈대가 된다. 그러니까 늙은 나무는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나무의 완성이다. 그죠? 그래서 중심부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는 오히려 기둥이 된다. 그죠? 네. 그리고 바깥쪽은 오히려 생성에 바쁜 현장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앞뒤와 후방이 순탄한 질서를 이룬다. 그래서 나무는 곳곳하게 서 있고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나중에는 낙엽도 떨고 할 수 있다. 근데 나무를 닮은 녀석이 딱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입니다. 네. 자전거의 바퀴가 움직이지만 가운데 축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겁니다. 네. 동그란 점에서 닮았고, 그죠? 네. 중심을 움직이지 않고 전체에 이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깥의 것이 돌아가지고 자전거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죠. 그래서 나무와 자전거의 바퀴가 너무 닮았다. 재밌는 관찰이죠?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또 오해를 또 나가게